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신뢰도 추정 방법이요. 신뢰도 추정 방법은요, 방법 4가지를 묻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장점, 단점을 묻기도 하고요. 그 안에 사용되는 계수와 계수 사용 방법까지 묻기도 하는데, 실제로 각 추정 방법의 내용을 알면요, 그 내용으로부터 장점, 단점 쉽게 추정해낼 수 있고요. 그 내용으로부터 계수 이름도 쉽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내용, 계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이름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반분 신뢰도요.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한 개의 검사를 반으로 2개로 만들었어요. 한 개의 검사를 2부분으로 나눠서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추정이 빠르죠. 그냥 반으로 무조건 쪼개면 되니까. 하지만 단점은 하나를 가지고 양분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상관관계가 낮아서 정확도가 가장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계수 이름은요, 내부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내적으로 합치해야 돼요. 내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 합치도,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사용합니다. 이 안에 사용되는 모든 계수는요, 신뢰성 계수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내적 합치도 계수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요. 자, 검사, 재검사 방법이요. 검사, 재검사 방법은 동일 사람, 동일 집단에게 동일 검사를 2번 하는 거예요. 동일 집단에게 동일 검사를 시간차를 두고 2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산출이 가장 간단하죠. 그냥 2번 돌리면 되니까. 하지만 단점은 기억 효과나 학습 효과, 피험자 속성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계수는요, 1차 검사와 2차 검사 사이에 변하면 안 되죠. 1차 검사와 2차 검사 사이가 안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수 이름이 바로 안정성 계수예요. 그 다음 동형 검사요. 동형이라는 게 타입이 2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인에게 동형의 2개의 다른 검사를 시행하여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형 검사가 있고 2형 검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형 검사와 2형 검사는 서로 동등해야 되죠. 그래서 동등성 계수를 사용합니다. 장점은 신뢰도 계수 추정이 쉽죠. 그리고 검사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이나 기억 효과로 인한 문제점의 영향이 가장 작습니다. 단점은요, 2개의 검사를 제작해야 돼요. 그래서 2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하는 게 쉽지 않고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적 합치 신뢰도요. 모든 반분 신뢰도, 그러니까 반분 신뢰도의 종류 3가지를 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평균값으로 해서 추정해내는 게 바로 내적 합치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이어야 돼요. 물론 요거 계산할 때 각각의 반분 신뢰도를 계산할 때 그 안에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사용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하청업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받아서 만든 계수가 바로 동질성 계수입니다. 그래서 내적 합치 신뢰도에서 사용하는 계수는 동질성 계수예요. 내적 합치와 내적 합치가 이름이 같아서 반분 신뢰도에 들어가는 요것과 요 2개가 이름이 같아서 서로 기억이 어렵습니다. 반분 신뢰도가 내적 합치고요. 내적 합치는 동질성이에요. 내적 합치 신뢰도의 장점, 하나의 검사로 한 번만 수행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데 단점은요. 시험이 단일 요인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신뢰도 문제인지 내용상의 문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IQ와 EQ를 같이 검사한다라고 치면 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분 신뢰도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신뢰도 문제인지 내용의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단일 요건이 아닌 여러 요건을 측정할 경우에는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시 반분 신뢰도, 검사 재검사, 동형 검사, 내적 합치 신뢰도고요. 그 각각의 내용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추정 방법 중에 하나인 검사 재검사 방법에 단점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충족 조건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다 같은 내용을 약간씩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변경해서 대답하면 되는 같은 문제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검사 재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2월 효과 같은 게 있죠. 2월 효과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1차 검사가 2차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또 뭐 반응 민감성 같은 게 있어요. 반응 민감성은 1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험자의 진점수가 향상된다 혹은 변경된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1차 검사가 2차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2월 단점은 2월 효과가 발생해서 단점이 있다. 반응 민감성이 발생해서 단점이 있다. 그냥 단점스럽게 표현하는 거고요. 영향 요인은 이런 게 영향 요인이다. 이런 게 영향 요인이다고요. 그거를 충족 조건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1차 검사, 2차 검사는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조건스럽게 충족 조건스럽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성숙 효과 피검자의 특성이 변한다는 특성이에요. 영향 요인은 성숙 효과고 단점은 성숙 효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당연히 충족 조건은 그러면 특성이 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충족 조건스럽게 표현을 바꿔주면 돼요. 자, 검사 조건, 영향 요인은 검사 조건에서 영향을 받고요. 단점도 마찬가지로 검사 조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충족 조건은 검사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충족 조건스럽게 표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차이점 혹은 각각의 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요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따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단점이요. 단점은 시간 비용 2배에 해당하는 이 단점은요. 충족 조건이나 영향 요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직 검사 재검사의 단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영향 요인에는 태도 변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열심히 쳤던 학생이 2차 시험에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태도를 바꿔서 잘 안 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 요인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충족 조건의 유일한 그 독특한 특성이요. 특정 내용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영향 요인이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단점이면 영향 요인을 단점스럽게 표현해 주고요. 충족 조건은 영향 요인을 충족 조건스럽게 표현 방법만 조금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신뢰도 추정 방법의 하나인 반분 신뢰도의 구체적인 추정 방법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전후 양분법, 기후 양분법, 임의적 짝짓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쭉 덩어리가 있으면 가운데를 쭉 잘라서 전후로 나누는 거, 바로 문항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것 전후 양분법이고요. 기후는 홀짝이죠. 1번, 3번, 5번 홀수 번호와 4번, 6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짝수 번호로 나누어 가지고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신뢰도를 구하는 거고요. 임의적 짝짓기법은 이 전체를 난이도로 쭉 순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두 개씩 짝지어요. 난이별로 나누어 놓고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각각의 서브셋에서 한 문항씩 임의로 선택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 전후양분법, 기후양분법, 임의적 짝짓기법 다 이렇게 나누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해서 신뢰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누는 건 전후로 나누고요. 기후로 나누고요. 짝짓기법은 난이도별로 줄을 세운 다음에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나눕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형검사 영향요인, 신뢰도 영향요인, 측정오차 최소화 방법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뿌리가 같은 문제입니다. 모두 신뢰도 영향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도 영향요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항에 의해서 신뢰도가 영향을 받고요. 피험자의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의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동형검사 오요인이 영향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문항의 측면에서는 문항의 난이도나 속성 혹은 문항의 숫자나 형식에 의해서 동형검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피험자의 상태는 피험자의 변화 혹은 피험자의 속성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시험의 절차, 예를 들어서 시간, 지시 내용, 설명 같은 거에 의해서 동형검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신뢰도 영향 요인은 문항의 측면에서 보면 문항의 수나 문항의 반응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피험자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차나 집단의 동질성, 마지막으로 시험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검사의 시간, 속도나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측정오차 최소화의 측면의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문항의 측면에서는 문항수를 증가하고 나쁜 문항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험 절차를 표준화시켜야 당연히 측정 오차가 최소화되겠죠. 마지막으로 각각의 문제에 따른 독특한 특성 부분이 있어요. 동형검사 5요인의 영향 요인에는 규준 집단 차이가 있고요. 신뢰도 영향 요인에는 검사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 하나씩 1대1 매칭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아니고 요것만 추가로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형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첫 번째, 문항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문항에 모두 세 가지 들 수 있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속성 차이, 그리고 문항의 숫자와 형식까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피험자 혹은 수험자의 차이요. 피험자 혹은 시험자의 속성 변화요. 그리고 시험 절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 절차의 차이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시간 제한, 지시 내용, 설명 등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형검사만의 특징, 규준 집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준 집단의 차이요. 나머지 신뢰도 영향 요인, 그리고 측정 오차 최소화 방법, 이거는 교재를 통해서 모범 답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나오는 직업의 요건입니다. 사실 직업의 요건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미인정 직업을 쓰라라는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직업의 요건 혹은 직업의 원칙 다 같은 이야기고요. 직업의 요건과 원칙을 벗어난 게 곧 미인정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업의 요건을 이해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찾으면 바로 하나씩 찾으면 미인정 직업이에요. 그냥 미인정 직업을 6개, 8개를 외우려면 사실 외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 요건에 따라서 분할로 해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직업의 4가지 원칙이요. 네 가지 원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돈이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직업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계속해서 계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되고 경제성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사회성이고요. 윤리적이어야 한다. 바로 윤리성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속박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모두 4개 혹은 5가지입니다. 자, 각자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요. 경제성, 돈이 되지 않는 활동이요. 가소노동이나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사회성이요. 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자나 배당 등 자산 수입, 이건 순수하게 개인의 복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업이 될 수 없고요. 계속성이요. 한 번만 벌고 끝나는 거 직업으로 볼 수 없어요. 복권이나 토지 매각 수입 같이 일회성 수입이요. 이거 직업이 해당되지 않고요. 속박 상태, 재소자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범죄 행위 같은 것들도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성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도 해요. 일의 계속성이란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같이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매월, 매일은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주기성이 있어도 계절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주기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명확한 주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것도 일의 계속성이 있는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일의 계속성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다시요. 매일, 매주, 매월의 주기적, 계절적 주기성,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이 일의 계속성의 정의입니다. 규준 3가지에 대한 설명 혹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으로 크게 제목을 줬고요. 백분위 점수는 100개의 동일 구간, 표준 등급은 9개의 구간입니다.
백분위 점수 100개의 동일 구간으로 점수들을 분포시켜서 점수를 변환한 거고요. 백분위 점수가 80점이라면 상위 20%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백분위가 80점이면 상위 20%입니다. 하위가 아닌 상위예요. 자, 표준 점수요. 표준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하고요.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G점수가 있고 T점수가 있어요. G점수는 평균을 0점으로 계산한 거고요. T점수는 평균을 50점으로 환산한 겁니다. 표준 등급이요. 원점수를 순서대로 배열한 후 9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등급을 매긴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표적인 사용 예입니다. 노동 공급, 그리고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 공급,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임금입니다. 그리고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이 있고요. 노동에 관련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은 인구 동태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구수를 가져서도 얼마나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공급은 바뀌는 거죠. 노동의 세 가지요. 노동의 질, 시간, 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2배로 일해주면 노동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다시 임금,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 인구 동태,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노동에 관련한 세 가지 요인, 노동의 질, 시간, 강도입니다.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이거 먼저 노동 수요를 정리하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 뭔지만 구분하면 돼요. 노동의 수요만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노동 수요에 관련한 요인은요. 첫 번째, 임금에 관련한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 수요에 관련한 항목이 있고요. 나머지 생산에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당연히 임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품이 얼마나 팔렸냐의 문제니까 상품 수요 중요합니다. 임금과 상품 수요는 굉장히 상식적이죠. 나머지 생산에 관련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이고요.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생산 기술 방식입니다. 다른 생산에 관련한 거, 생산 요소 가격, 노동 생산성, 생산 기술 방식이요. 그런데 이 노동 수요에 관련한 요인들을 노동 수요 탄력성으로 바꾸면 이 탄력성이란 말 자체에 이미 임금에 관련한 노동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 수요 탄력성에는 임금이란 말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는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를 탄력성, 즉 비율, 기울기니까 나머지 요소들을 노동 수요 요소들을 탄력성의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품 수요가 노동 수요를 변화시킨다면 상품 수요가 아니고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변화시켜요. 다 기울기 값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노동 수요를 바꾸지만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결국 가격에 따른 공급의 변화예요.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노동 수요 탄력성을 바꿉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라는 비율로 바뀐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노동이 그 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 비용이 비중에 해당하고요. 생산 기술 방식이 여기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로 생산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요인이요. 임금은 당연히 빠지고 상품 수요는 상품 수요 탄력성으로 바뀌고요.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으로 바뀌고요. 노동 생산성은 노동 비용의 비중,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방식은 노동의 대체 가능성으로 바뀌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부처의 집단 상담 3단계 모델 혹은 각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탐, 전, 행이에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모든 상담은요, 자기 개방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끝은 목표 설정하고 행동계획 수립하고 의사 결정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상담의 공통이니까 그냥 빼고요. 나머지 요만큼이 진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
집단 상담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개방 단계에서는 먼저 나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자아상, 즉 흥미와 적성에 대한 그 결과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다시 일단 탐색 단계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전환 단계요. 첫 번째가 흥미 적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직업 세계와 가치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직업 세계 연결하고 삶의 가치를 조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가치와 피드백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흥미와 적성, 즉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두 번째는 직업세계와 가치, 즉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예요. 요 두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